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사연 들으시면서 같이 울고 웃고 화내고 통쾌함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로 35이 된 정하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가장 춥고 어두웠던 밤, 그리고 그 밤이 가져온 놀라운 새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복수극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맨발로 차가운 복도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임신한 몸으로 단 하나의 소지품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말이죠. 그때의 그 차가움은 단순히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절망적인 차가움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소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죠. 하은아, 공부는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실력이란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죠. 대학 시절에는 늘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친구들이 미팅이다 동아리다 하며 캠퍼스 생활을 즐길 때도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니? 룸메이트가 자주 하던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성장하는 제 자신이 뿌듯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배치되었고 일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28에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30에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승진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하은 팀장님이시죠? 저 새로 전략기획실에 온 강준서입니다. 32살의 강준서는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미국 MBA, 재벌 3세,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그보다 저를 끌었던 건 그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팀장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 분석 부분은 제가 본 것 중 최고였어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진심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하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자수성가라니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저처럼 타고난 사람과는 달라요. 준서는 늘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하은아,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서가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반지는 작았지만 그가 자기 월급으로 산 거라고 했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준서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펼쳐진 광경은 제가 TV에서만 보던 세계였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거실은 우리 춘천집 전체보다 넓었죠. 어머, 이분이 그 정하은 씨? 준서의 어머니, 오영희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63세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어요. 명품 브랜드 정장,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하은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냥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편할 것 같네요. 첫 만남부터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죠. 준서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준서가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안해, 하은아. 우리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셔서 시간 좀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예물은 최소 5캐럿 다이아몬드로 해야죠.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예단도 준비하셔야 해요. 저와 시누이들 큰 집, 작은 집까지. 혼수는 당연히 명품으로만 준비하시겠죠? 제가 10년간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소박하게 하려고. 소박하게? 우리 준서가 장가를 가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보겠어요? 준서는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은아, 이해해줘만 반복했죠.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하객만 600명, 서울 최고급 호텔 전체를 빌렸죠. 하지만 제 쪽 하객은 50명도 안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어색해하셨고 친구들도 불편해했어요. 너무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축의금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쪽 인맥이니까요. 그리고 하은 씨, 이제 회사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네? 왜요?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회사 다니는 게 보기 좋겠어요? 준서도 곧 그룹 부사장이 될 텐데. 저는 준서를 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은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아이도 곧 가질 거고. 그렇게 저는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아파트였어요. 가까이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되지. 시어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찾아왔습니다. 하은아, 준서 아침은 뭐 해줬어? 양복은 다림질했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 거 알지?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것처럼 대했죠. 준서는 점점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사장이 되었고 집에서는 점점 권위적으로 변했어요. 제 의견은 무시했고 모든 결정을 혼자 했죠. 어느 날 제가 가계부를 보며 지출을 걱정하자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결혼 2년 차,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손자를 얻는다며 들떠 있었죠.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야. 잘 키워야 해. 하지만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돼. 태교에 안 좋아. 운동은 하고 있어? 순산하려면 움직여야지. 병원은 내가 아는 곳으로 옮겨. VIP 병동 예약해뒀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몸인데, 제 아이인데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퇴근하며 이상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냄새, 그것도 여자 향수였죠. 오늘 회식했어? 응, 거래처랑.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준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했어. 비서실의 김유진이었습니다. 28의 미모의 여성이었죠. 이게 뭐야? 그냥 업무 메시지야.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까지 일했거든. 하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들어간 업무 메시지가 어디 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서의 거짓말은 늘어갔습니다. 출장, 접대, 회의. 하지만 저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그를 추궁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유난히도 춥던 그날.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죠. 내 방에 있던 비상금 500만 원 네가 가져갔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딴청 피우지 마. 너밖에 누가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는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돈 없는 집에서 자라서 돈 보니까 욕심났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지 같은 년.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시집 왔으면서. 그 순간 준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서야, 이 도둑년이 내 돈을 훔쳤어. 하은아, 정말이야? 준서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하다니요. 당신도
날 의심해? 아니, 그게 아니라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그 정도로밖에 몰라?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움켜잡았습니다. 2년이 끝까지 잡았대네.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마. 그리고 저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어요. 임신한 몸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며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맨발로 서 있었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죠. 준서야, 제발 문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월의 차가운 비였죠. 복도 창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추운 날씨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산부 병동 관리 규정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담요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경비원 아저씨의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르는 번호였어요. 결혼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 여보세요? 아빠, 하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소 보내. 지금 간다. 30분 후 검은 벤츠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 소박한 공무원 아버지가 아니었죠.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절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다시 눈물이 났죠. 하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지. 씻고 따뜻한 거부터 먹자. 아버지는 저를 근처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울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목욕 후 거실로 나오자 아버지가 차를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내가 결혼한 후 아빠도 많이 변했단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했다고요? 시청 공무원이던 아빠가 지금은 대법원 재판관이야. 저는 차를 들던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네? 대법원 재판관이요? 사법고시에 늦깎이로 합격했어. 네가 결혼하고 바로. 그리고 특별 임용으로 빠르게 승진했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들까봐. 그리고 내 힘으로 극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하은아, 내 시어머니가 그 돈을 어디에 뒀는지 알아? 몰라요. 도박이야. 강남 불법 도박장 이미 증거 다 확보했어. 그리고 내 남편 비서와 불륜 6개월째야. 호텔 CCTV, 카드 내역 다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아빠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대법원 재판관이야. 이 나라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사람 중 하나란다. 다음 날 아침, 강준서 가족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검찰청입니다. 오영희 씨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로? 도박 개장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같은 시각 준서의 회사. 강준서 부사장님, 횡령 혐의로 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뭐라고요? 횡령? 김유진 씨와 함께 회사 자금으로 개인 용도 사용하신 건 다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간 불법 도박으로 20억을 탕진했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던 것. 준서는 비서와 불륜하며 회사 돈 10억을 횡령했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시아버지는 그동안 회사에서 뇌물을 받아왔고 비자금 30억을 조성한 것.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며느리 쫓아내고 감옥 간 시어머니. 임신한 아내 버리고 불륜한 재벌 3세. 재판날. 3개월 만에 준서를 다시 봤습니다. 삭발한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피고인 강준서,
횡령 및 배임 혐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다. 피고인 오영희 도박 개장 및 명예훼손 혐의는 억울합니다. 그 며느리가. 피고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강준서 마이너스 징역 5년, 오영희 마이너스 징역 3년, 강 회장 마이너스 징역 7년, 그리고 추징금 50억. 법정을 나서는데 준서가 절 불렀습니다. 하은아, 할 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이름은 서아라고 지었죠. 서입의 아름다울, 스스로 서서 아름답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출산 후 저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잖니.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가정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시작은 작았습니다. 사무실 하나, 직원 셋.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도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때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김유진, 준서와 불륜했던 그 여성이었어요. 정하은 대표님, 그녀는 초췌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준서와의 스캔들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업계에서 매장되고 새로 사귄 남자에게 폭력까지 당했다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하지만 우리 재단은 모든 여성을 돕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만 보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어느 날 재단의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하은 대표님 계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오영희 여사였습니다. 3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일어나세요. 그녀는 무릎 꿇은 전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증오하며 사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대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녀는 울며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서였습니다. 그도 출소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초라하게 걸어갔죠. 대표님, 다큐멘터리 팀에서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방송국에서 우리 재단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 그녀들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무력한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았고 일어설 수 있었죠.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손이 되고 싶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임신한 몸으로 맨발로 쫓겨났을 때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 밤에도 이렇게 빛나고 있었겠죠. 단지 제가 볼 여유가 없었을 뿐. 하은아, 잘 지내니? 오랜만에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그 집 사람들 요즘 어떻게 지낸대? 몰라, 관심 없어. 그래, 있는 게 최고지. 엄마는 제가 힘들 때도 늘 절 믿어주셨어요. 하은아, 엄마가 늘 하던 말 기억나니? 뭔데?
공부는 널 자유롭게 해준다고. 응, 기억해. 틀렸어. 공부가 아니라 용기가 널 자유롭게 해준 거야. 엄마, 그 밤에 아빠한테 전화한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용서할 용기, 그게 널 자유롭게 한 거야.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단 앞 벚꽃이 만개했어요. 엄마, 벚꽃 이뻐요. 서아가 뛰어다니며 꽃잎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심해. 뛰다가 넘어져. 괜찮아요. 전 넘어지면 엄마가 호해서 해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넌 넘어지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엄마보다 훨씬 강하게 자랄 거야. 대표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직원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 차가웠던 복도에서 지금 이 따뜻한 곳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고 모든 눈물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은 대표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상담받았던 아, 네. 잘 지내세요? 네, 이제 새 직장도 구했고 아이도 건강해요.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그 차가운 복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대표님, 긴급 전화입니다. 밤 11시, 재단 당직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서구 아파트에서 임산부가 쫓겨났다고. 지금 복도에 있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소 보내요. 제가 직접 갈게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10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복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부은 눈, 흐트러진 머리. 10년 전의 저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그녀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제 일입니다. 차가운 복도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울고 있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에 폭력에 무시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추운 겨울밤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감춰져 있었을 뿐. 그 날개를 펴는 순간 당신은 날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저처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누군가의 숨겨진 날개를 찾아주기 위해. 누군가의 차가운 복도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된 하지만 따뜻한 봄으로 끝난, 아니, 새롭게 시작된 이야기.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